엄마, 정원이네는 아이 가졌을 때 5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그러던데요. 미영이는 200만 원 주셨잖아요. 왜 서운하게 차별을 하세요? 이번에 둘째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아이고, 며느님이 그게 왜 서운하실까? 이해가 안 되네. 남이 출산했다고 조리원 비용을 내주는 사람도 있다니? 그럼 저희 애도 봐주세요. 딸이라서 아무래도 남자애보다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아이고, 며느님. 왜 이러세요? 하나 키우기도 벅차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남의 애를 또 보겠어요? 남의 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네? 남인 며느님이 낳았는데 어떻게 제 손 주겠어요? 제가 우리 연우한테 쓸 시간도 부족해서요.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원용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 씨에게 남이고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원 씨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며느리들의 본인들의 자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며느리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대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고 못 받고 시집의 발길을 끄는 큰 며느리는 소원대로 남처럼 대했고 가족이라며 살갑게 구는 작은 며느리는 정말 딸처럼 대했죠. 시간이 흘러 시집을 무시하며 벽을 세우던 큰 며느리는 벼랑간 며느리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며느리를 질투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전화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차별을 하느냐며 찾아왔길래 딸이 배꼽을 쥐고 웃을 정도로 유쾌하게 복수를 해준 원 씨. 큰 며느리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원 씨 부부는 아들 둘과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들들은 결혼을 했죠. 큰아들은 6년 전에, 작은아들은 4년 전에 식을 올렸습니다. 먼저 큰아들을 결혼시킬 당시에는 몰랐지만 처음으로 생긴 며느리의 설레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잘 지낼 수 없겠구나라고 말이죠. 엄마, 큰오빠네 한번 놀러 가보고 싶지 않아? 시원이 집에? 응. 집들이도 안 했잖아.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원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들이를 하겠다고 하고는 미룬 지 꽤 된 셈이었죠. 그런데 아직 초대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 무슨 준비? 음식 같은 건 뭐 우리가 사가지. 새언니 힘들지 않게. 그럴까? 그럼 네가 시원이한테 한번 물어봐. 알겠어. 그런데 이틀 뒤에 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방금 오빠한테 전화 왔거든. 근데 오빠 집에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대? 무슨 일이 있긴 있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저께 내가 집들이 안 하냐고 놀러 한번 가겠다고 오빠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새언니랑 상의해본다고 하더니 아까 전화 와서 부부싸움 맺대잖아. 뭐? 왜? 몰라. 시집 식구들을 왜 부르냐고 난리쳤나 봐. 자세히는 말 안 하는데 오빠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던데. 그럼 우리 때문에 싸웠다는 말이야? 그런가 봐. 어쩐지 집들이를 한다더니 깜깜무소식인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 좀 가면 안 되나? 걱정이 되는 한편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갔던 것도 아니고 무작정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원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부싸움까지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며느리와는 결혼식 이후로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통화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부부싸움까지 시켜가면서 굳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네가 어떤 곳에 사는지 궁금한 것이지 가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없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수긍했다고 기분이 유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멀리하는 만큼 원씨도 며느리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집들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 원씨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본인이 시집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빠 생신에 올 거니? 가죠. 근데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미영이는 바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며느리가 오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와. 며느리에게서는 당일에 메시지 한 통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집 자체가 싫은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도 뾰족한 대답이 없으니 계속 신경을 쓴다면 원씨만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원씨 가족도 가족이 모일 때는 애초에 며느리가 온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참 모순적이게도 큰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시어머니 원씨를 찾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큰아들을 통해서였죠. 미영이 아이 가졌대요. 정말? 축하해. 첫 손주 소식에 원씨도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였고 손주는 손주였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산후조리원도 다 예약을 미리 해야 된대요. 그래? 벌써? 그렇다더라고요. 그래. 잘 알아보고 예약해. 너희들이 잘 알겠지? 네. 근데 그게 다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시가에서 내준다고 그러던데. 뭐?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원씨가 되묻자 아들이 며느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먹거렸습니다. 그게 요즘 문화라면서 말이죠. 미영이가 그래? 네. 시집이라면 질색을 하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달라는 걸 보면 원씨를 호구로 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생일은 챙기기 싫고 받을 건 받고 싶고 사람 심보가 어쩜 이렇게 고약한지 인상이 찌푸려졌죠. 일단은 전화를 끊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연이라도 끊겠다고 하면 어떡해. 지금이랑 뭐가 달라? 그래도 임신했을 때 서운한 거 평생 간다잖아. 그리고 곧 조카도 태어나는데 새언니 성격에 안 보여준다고 할지도 모르고. 딸도 새언니라면 학을 떼는데도 원씨에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첫손주이니 애틋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씨는 아들이 말한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원씨도 딸이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임신했을 때 서럽게 하는 것은 평소 가진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원아, 미영이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은데 한번 보자. 어느 날 남편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도
큰며느리가 나올 리가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 씨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남편이 전화를 끊고 몇 시간 있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닌 원 씨에게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받은 메시지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냅두세요. 부르지 말고 오지도 마세요. 서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니 서로 예의를 지켜 거리를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 그렇게 원하면 진짜 남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며느리에게 일절 토를 달지 않고 알겠다 하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며 두고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살판이 났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든지 간에 말이죠. 진짜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만 봤던 원 씨는 작은 며느리가 무척 낯설었습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말이죠. 어쩜 그렇게 살갑고 착한지 어쩔 땐 원 씨의 딸보다도 더 살뜰하게 원 씨 가족을 챙겼습니다. 너는 혼자 올 거지? 작은 며느리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명절이었습니다. 원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미영이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요. 힘든가 봐요. 몸이 무척 가벼울 때도 시집에 오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던 큰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감싸느라 참 고생이 많다 싶었습니다. 원 씨도 굳이 임신한 며느리를 억지로 오라가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들어오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도 오기 싫다는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원 씨도 아들에게 말했죠. 아이고, 그래. 남인데 명절에 우리 집에 왜 오겠어? 며느님 뜻대로 하시라 그래. 네? 며느님이요? 그래. 명절에 공사 다 망하실 텐데 남까지 챙기실 틈이 어디 있으시겠어?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남이니까 예의를 갖추자고 하시더라. 그럼 그런 줄 알고 끊는다. 당황한 아들이 어버버하는 사이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남끼리 예의를 차리라고 하길래 원 씨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명절 당일에 아들 혼자 왔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딸도 누구도 큰 며느리가 왜 안 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소금 치면 될까요? 아니야, 도. 내가 할게. 아니에요. 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제가 할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여러모로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원 씨도 큰 며느리 때를 생각해서 조금 거리를 뒀었는데 오히려 작은 며느리가 더 다가왔죠. 어머님, 저희 친정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이런 며느리를 싫어할 시어머니가 세상에 존재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 외로우면 언제든지 놀러와. 네? 정말로 올 거예요. 그래, 그래. 아, 너희 맞벌이 하면 밥하고 그런 것도 힘들지. 이따가 갈 때 반찬 같은 것 좀 싸줄까? 그럼 너무 좋죠. 어머님 해주신 음식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 작은 며느리는 어쩜 이런 며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원씨 부부에게 잘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얼마나 바지런히 움직이는지 아무리 말려도 뭐든지 먼저 나서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애들 시키면 돼.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 일손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평소엔 일하느라 힘들 텐데 명절에라도 푹 쉬어야지. 다 같이 하면 되죠. 아이고, 새언니 때문에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혼자 말없이 앉아있는 큰아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는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다음엔 어머님 혼자 다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일찍 올 테니까 같이 해요. 자식들이 오기 전에 미리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그래도 돕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원씨도 작은 며느리를 한 번 더 챙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더 원씨에게 살가워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운 가족이 되었죠. 엄마 딸이 내가 아니라 꼭 새언니 같네. 그냥 딸 삼아? 그렇게 된다면 그러고 싶다, 얘? 하도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도 안 나네. 딸이 웃으며 투덜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는 순산을 했습니다. 축하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며느님 몸은 좀 어떠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축하한다. 애 아빠 된 거? 감사해요. 애기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궁금하다. 하지만 원씨는 한동안 아이를 사진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3개월 가까이 되었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한번 아기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거절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도 물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조카 좀 보고 싶은데. 딸도 처음 생긴 조카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분간 외부인은 초대 안 하기로 했어. 외부인? 아,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손님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애기는 면역이 약하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했잖아. 왜? 새언니가 싫대?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산후조리원 간다고 시어머니가 내줘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애 얼굴도 안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중에 오라니까? 지금 장모님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왜 오지 말래? 장모님은 애 봐주고 계셔서 그런 거지. 또 열불을 내려는 딸을 원씨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며느님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뭐 하러 가겠니? 몸조리 잘하고 푹 쉬시라고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첫째 며느리처럼 첫째 손주도 없는 셈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작은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송현이가 장봐왔어요. 아이고, 무슨 생일상이야? 다음 날이 원씨의 생일이었는데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웬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고 왔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에이, 시간이 남아서 사온 거예요. 일하느라 힘든 애가 무슨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해? 그래도 처음 생신이시니까요.
다음에 평일이면 이렇게 못 해드릴지도 몰라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또 사람인 이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내 며느리이고 하나는 남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뭐야? 생신 선물이에요. 아이고,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검버선 생긴 것 같다고 우울해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엄청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작은 아들도 며느리가 며칠 동안 그것만 찾아봤다며 웃었습니다. 비싼 것이든 아닌 것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늘 이랬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쇼핑을 하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정말 내 딸보다도 더 딸처럼 구니까 원 씨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몇 번 왔지만 정말 얼굴만 보여주고 금방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반가웠던 감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의 애기니까 예뻐야 정상인데 또 큰 며느리가 그렇게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애틋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했죠. 그러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송연아,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딸이라며? 예쁜 옷 사러 가야지.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할 용품 많지 않아? 아, 쇼핑 가시게요? 그래. 필요한 것들 좀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토요일에 뵐까요? 그래. 며느리가 임신한 동안엔 원 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딸까지도 작은 며느리에게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아기 용품은 모두 원 씨가 사주었고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도 그러길 원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 못했던 한이라도 풀듯이 작은 며느리는 거의 떠받들며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역시 큰 며느리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아이 사진 하나 보내준 적 없었습니다.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오던 큰아들도 시큰둥한 원씨 가족의 반응에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죠. 그리고 둘째가 출산을 했을 때는 조리원 비용에 마음을 더해 5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도 그 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복직하면 연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출산을 한 뒤 어느 날 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사돈네가 멀리 살기 때문에 원 씨가 돕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원 씨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 1년 정도는 원 씨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복직한 뒤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며느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연휴 봐주시니까요. 아직은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봉투를 열어보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들어있었는데 어림잡아 100만 원쯤 될 것 같았습니다. 원 씨가 사양했지만 며느리는 한사코 받으라고 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죄송해서 안 돼요. 내 손주 내가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저 마음이 안 편해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원 씨는 하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7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나는 그럼 이거면 돼. 어머님,
돈 벌려고 생떼 같은 자식 떼놓고 회사 나가는데 100만 원씩 놔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0만 원씩만 줘.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어 아이 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 보는 일은 오히려 활력을 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로부터 큰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생겼어요. 큰아들은 무척 기뻐했지만 원 씨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일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자주 보지도 못할 손주였기 때문에 그러냐 하고 말았죠. 그런데 2달쯤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원이 네가 웬일이야? 엄마, 정원이네는 아이 가졌을 때 5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러던데요. 미영이는 200만 원 주셨잖아요. 왜 서운하게 차별을 하세요? 이번에 둘째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어이없는 큰아들의 말에 원 씨가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그게 왜 서운하실까? 근데도 남이 출산했다고 조리원 비용을 내주는 사람도 있다니? 정말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원 씨를 보니 아들도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 아마 큰아들도 스스로 알 것이었습니다. 남처럼 대하라던 며느리의 말을 큰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더는 따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큰며느리가 자신도 이제 맞벌이를 해야겠다며 둘째를 봐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라서 아무래도 남자애보다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손자 연우를 원 씨가 봐주고 있는 걸 알기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보기 쉬운 아이가 어디 있나 싶기도 했고 뻔뻔한 며느리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왜 이러세요? 저는 제 손자 하나 키우기도 벅차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남의 애를 또 보겠어요? 네, 남애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남인 며느님이 나오면 어떻게 제 손주겠어요? 제가 우리 연우한테 쓸 시간도 부족해서요. 미안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구세요? 저희 애 보고 남의 애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마침 작은 며느리가 원 씨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원 씨가 좋아하는 단감을 말린다고 건조기까지 들고 온 참이었습니다. 거실에 쪼그려 앉아서 단감을 열심히 깎고 있는 작은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남편과 작은 아들. 아주 정겨운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큰아들은 이제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뒤로 가족여행도 큰아들은 빼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원 씨 집과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길래 남편과 상의해서 돈도 보태주었죠.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식을 들었을 아들네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집으로 초대하길래 원 씨와 남편, 딸까지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포장해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작은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뜬금없이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다들 작은 며느리처럼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윤 씨가 묻자 큰아들 내외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 그러자 큰아들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흥겹던 분위기가 찬물을 부은 듯이 싸해졌죠.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엄마 생일에 남편이 불편한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남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가족 행사도 잘 참석하고요. 저희 집에도 종종 초대할게요. 남편은 허하고 헛웃음만 짓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가 얼른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홀몸도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며느님 가족 행사에 저희를 왜 불러요? 갑자기 우리 며느리 집에는 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른 일어나세요. 시원아. 뭐하냐? 얼른 집에 모시고 가라. 그러자 큰 며느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큰아들도 얼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이 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살펴가세요. 미안해요. 그러고는 큰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들 어리빠진 표정으로 원 씨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 초 뒤에 딸이 배꼽을 잡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 표정 봤어? 진짜 웃긴다. 그러자 다들 분위기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그래. 남의 집 잔치에 왜 찾아온 건지 모르겠네. 남편도 한마디 보탰고 작은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큰아들이 와도 며느리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막 외출하려던 참이에요. 용건이 있으시면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동안 며느리가 시집을 무시해도 가만히 있던 큰아들도 똑같이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뒤늦게 후회하듯이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남이 되고 싶었으니 똑같이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둘째 부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꼴사나웠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라며 넌 씨도 가족처럼 대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쏟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손주 재롱 보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에도 바빴으니 말이죠. 어머님 저러다가 노후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야? 에이, 식당 잘 되잖아. 그리고 여태 잘 됐으니까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야.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잘 돼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넘겨도 권리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식당은 어머님 건물은 아니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새 들어서 장사 시작한 거야. 그건 알아. 거봐. 그리고 어머님이 벌써 71세셔. 곧 일도 못 하실 텐데 부담돼. 지난번에도 장사 접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너 부담 안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 무슨 수로?
나중에 모시자고 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노후는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근데 어떻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미안. 암튼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윤복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과 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오래전 일이고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윤 씨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윤 씨의 며느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윤 씨를 무시하기 시작한 며느리는 윤 씨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없다며 업신여기던 며느리. 아들도 모르던 윤 씨의 비밀을 알게 되더니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사람을 깔보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알랑방귀를 끼며 찾아오는 며느리가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그동안의 며느리의 헛소리를 괜히 듣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고자 했죠. 결국 결론은 아들 내외를 윤 씨의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무척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딸만 둘인 집의 장녀였는데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사리 같은 손들을 빌릴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윤 씨의 아버지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계집 아이는 고등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보면 윤 씨의 아버지가 유별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었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씨는 성인이 된 후에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며 나름대로 부족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강성진이었고 외동아들이죠. 남편도 윤 씨도 당시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건실했던 남편을 만나 다행이었죠.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살림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윤 씨도 남편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살다 보니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되었을 땐 윤 씨도 고깃집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고향 선배를 따라서 공장 일을 다녔죠. 그렇게 해서 아들도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결혼도 시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자도 보고 삶이 안정된 와중에도 윤 씨 부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젊어서부터 늘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윤 씨는 삼겹살집을 3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겉은 허름해 보이지만 손님은 꾸준히 있었고 TV에도 몇 번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윤 씨는 그런 며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사사건건 윤 씨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무시를 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존재를 대하듯이 대했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뭐? 대학? 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척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도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나는 대학 안 다녔지. 윤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궁금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 당시에는 대학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뭘 알고 물어보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엄마랑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럼 중학교는요? 그러자 아들이 더 이상은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는지 윤 씨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좌로 우로 또륵또륵 굴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땐 그러던 사람들도 있었지. 물론 며느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돈네가 그렇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 씨조차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어색하게 구니 윤 씨조차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느리 반응은 윤 씨의 인생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집에 돌아간 뒤에 윤 씨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당황해서 그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니야. 신경 안 써. 당연히 몰랐겠지. 굳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평생 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걸 며느리 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학교 안 다니는 게 놀라울 수 있겠거니 여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이 사진 좀 참고해서 차례상 차리시는 게 어때요? 이게 뭐야? 명절 전날 저녁에 찾아온 아들네. 윤 씨가 부엌에 있는데 쫓아들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에 명절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소화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내밀어 차례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차례 안 지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이라도 보시라고요. 진짜로 뼈대 있는 집안은 이렇게 조촐하게 차려요. 족보 없는 집이 따라하려다가 와전돼서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거고요. 꼭 윤씨네를 족보 없는 집이라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차려놓고 너는 밥만 먹는데 뭘 그래. 이미 다음날 차례를 지닐 음식들은 대부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전 그냥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죠. 참고는 할게.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요즘엔 배운 어른들은 그렇게 해요. 아, 어머님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초등교육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이렇게 은근슬에 윤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씨는 뭐든 다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듣는 입장에서 그런 의도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대놓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열불을 내기에도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 속을 슬쩍슬쩍 긁으니 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얼른 앉아. 정우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할머니가 해놨어. 잘 먹겠습니다.
저녁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다 같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 한술을 뜨려는데 며느리가 윤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시금치랑 멸치랑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호들갑을 떨며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밥상 앞에 앉은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도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다가 주춤거렸습니다. 늘 해오던 밑반찬들인데 왜 이제 와서 딴지를 거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맞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멸치랑 시금치랑 상극이라서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좋잖아요. 아들과 손자가 좋아하기에 밥상에서 빠진 적이 없던 멸치였고 시금치 나물도 윤 씨가 자주 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것이 며느리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인 듯 했죠. 누가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밥을 해. 요즘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요즘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면서 힐끔 윤 씨를 쳐다보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지 의아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얼마 전까지 폐렴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언성을 높이더니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와중에도 며느리를 노려보기에 윤 씨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윤 씨는 식사 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시금치가 담긴 접시는 빼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서 아직 시간이 8시도 되지 않았죠. 우리 정우 뭐해? 윤 씨가 손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손자는 벌써 휴대폰에 코를 박고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퀴즈. 무슨 퀴즈? 할머니 브라질 수도가 어딘 줄 알아? 브라질? 글쎄, 할머니는 모르겠는데. 그러자 손자가 고심하는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한테 그런 거 여쭤보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봐. 왜? 할머니한테는 물어보면 안 돼? 할머니는 그런 거 안 배우셨어. 왜? 손자의 순수한 물음에 며느리가 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애꿎은 애한테는 왜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윤 씨가 헛웃음을 짓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아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인 윤 씨가 우스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로 말이죠. 윤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이 상책일 듯 했습니다. 윤 씨가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윤 씨를 쫓아오더니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려드리려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됐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시엄마는 시엄마로 보이지도 않나 보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명절에 이렇게 만나기 싫다. 다음에는 차라리 오질 말어. 그러자 아들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말 잘할게요. 그 말에 윤 씨는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들의 말처럼 한동안 그런 소리를 듣진 않았죠.
그리고 다음에 남편은 폐렴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식당은요?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지. 근데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그냥요. 잘 계신가 하고요. 그래서 윤 씨는 아들이 부모 생각을 하나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이어 한 질문 때문에 아련한 기분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재산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어쩌지 시무룩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엄마, 옆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공동명의도 안 하셨어요? 그래. 4명이야. 아, 그렇구나.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윤 씨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근데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셨어야죠. 왜 남의 집 가지고 난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시는구나. 적어도 너보다는 잘 알 거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보다 많이 아세요? 윤 씨가 대꾸하기도 싫다는 듯 뒤를 돌아 앉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니 그 앞으로 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콩고물 떨어질까봐 찾아올 것 없어.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정말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더 이상 차례는 지내지 않고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윤 씨의 삼겹살집이 공중파 방송에 크게 홍보가 된 뒤로는 며느리가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가게 좀 확장하시라니까요. 옆에 근처에 상가 나온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러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저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시던가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며느리가 그동안 윤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두 번 왔을까 싶었습니다. 양식이 좋다면서 와서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식당 일에 참견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래돼도 손님들 잘만 오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 나이를 생각해라. 적당히 하다가 곧 접을 거야. 윤 씨가 딱 잘라 말했지만 며느리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타고난 듯 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면 뭐해요? 자리도 좁고 테이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돈이 벌어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어머님. 마케팅 이런 거 잘 알아요. 마케팅, 뭔지 아시죠? 그렇게 잘 아는 마케팅인지 뭔지. 네 가게 차려서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네. 너 정우 엄마 안 데리고 가? 윤 씨가 아들에게 윽박을 지르자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는 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어머님 도움되는 얘기 드렸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아들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며느리는 궁시렁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TV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들갑 떠는 것을 보니 식당이라도 어떻게 키워서 받아야겠다 싶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찾아와서 윤 씨 몰래 둘이 나눈 대화를 듣고는 정말로 이제는 다시 모속에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러다가 노후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거 아니야? 에이, 식당 잘 되잖아. 그리고 여태 잘 됐으니까 모아두신 돈 있으실 거야. 그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잘 돼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넘겨도 권리금도 별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식당은 어머님 건물은 아니지? 아니야. 아주 옛날에 새 들어서 장사 시작한 거야. 그건 알아.
거봐. 그리고 어머님이 벌써 71세셔. 곧 일도 못 하실 텐데 부담돼. 지난번에도 장사 접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너 부담 안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 무슨 수로? 나중에 모시자고 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노후는 준비해 두셨을 거야. 당신이 아버님 앞으로 뭐라도 좀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 이게 뭐야? 나도 몰랐어.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어떡해. 미안. 암튼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지들 집에서나 할 것이지 굳이 남의 집 앞에서 나눌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윤 씨를 찾아온 모양이었는데 마침 밖으로 나오던 윤 씨가 그걸 듣고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놀라 뒤돌아봤죠. 참 비밀 얘기를 크게도 한다. 어머님, 노후에 책임지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곳가게 접고 이사 갈 거니까 이렇게 찾아올 것도 없어. 그러면 됐지? 마음 편히 발 뻗고 살겠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 마누라가 우선인 것을 윤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건 없지? 그럼 이제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당에 있던 윤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에 오지 말랬더니 왜 식당까지 온지 몰랐습니다. 여긴 왜 왔어? 가게 내놓으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맡아서 좀 해보려고요. 뭐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도 하면 장사 좀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 빼도 보증금밖에 못 받을 텐데 차라리 저희가 해볼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저들끼리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넘겨준다니? 남보단 낫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너희는 하던 일 계속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서로 기대지 말고 살자. 너희가 원했던 대로. 그러자 며느리가 또 윤 씨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 왜 있겠어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가게들 보세요.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장사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광고도 많이 할 거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썩 나가? 아니, 저희가 키워준다니까요. 최소한 건물 한 채는 있는 상태로 은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 씨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는 헛소리를 듣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건물 밖까지 밀려난 아들과 며느리가 윤 씨를 답답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를 끝까지 쥐어짜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며느리가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달리 물려줄 재산이 없으시면 이런 거라도 주셔야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여기 옆집처럼 리모델링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게에서 식당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윤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옆집 사장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윤 씨에게 말을 더 걸어왔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장사한 지 3년 됐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잘 안 와서요. 아무튼간 사장님,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번에 임대료 낮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러더니 종이 가방에 담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보이길래 나와봤어요. 이거 저희 집사람이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요. 별거 아니고 저희 처가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아, 예. 잘 먹을게요. 뭘 이런 걸 다 주셔요. 옆집 사장은 윤 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옆을 보자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임대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이제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옆 건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1층은 식당이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과 투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윤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 또한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윤 씨의 삼겹살이 있는 상가를 매입했던 때가 15년 전이니 아들이 이미 독립해서 한창 직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 뒤로도 이 근처에는 별로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만도 했습니다. 윤 씨도 남편도 굳이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죽으면 외아들에게 갈 것이니 미리 떠벌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진작에 알았다면 온전히 윤 씨가 갖고 있을 수 있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며느리의 벌린 입에선 침이라도 뚝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중에 건물 한 채는 가지고 은퇴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네가 입댈 것도 없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윤 씨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굵은 소금을 한 대접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있는 방향으로 훌을 뿌려버렸죠. 탁 하고 식당 문을 닫았는데 유리 너머로 아직까지도 굳어 서 있는 아들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어찌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던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재산 없다고 하셨으면서 건물이 세 채나 있으시던데요? 아니, 아파트까지 하면 네 채예요? 네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했지. 누가 내 재산이 하나도 없댔어? 왜 말장난을 하세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짓말 한 적이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아들 며느리가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던지 무척 귀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온다면 늘 반갑겠지만 이제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윤 씨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비닐봉투를 여러 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여긴 왜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 오늘 어머님 생신 아니에요?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왔죠. 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상이라고는 차려준 적도 없는 며느리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참 우스웠습니다. 미역국 안 드셨죠? 갑자기 내 노후를 왜 너희가 챙기려 해?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에이, 저희가 언제요? 나는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냐? 그러자 며느리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래요? 너 늘 무시했잖냐? 나 무식하다고.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왜? 국민학교는 못 나왔어도 건물주니까 이제 좀 시어머니처럼 보이나 보지.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미역국이고 된장국이고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이 너희한테 열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나중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은 다른 세입자를 구했고 윤 씨는 살던 집도 내놨습니다. 어머님, 정우랑 같이 왔어요. 이제는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래도 윤 씨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어차피 떠나면 끝이었습니다. 아들네 없는 곳으로 멀리 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제 전화까지 차단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떻게 엄마는 자식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느샌가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너무한지는 너도 잘 알 테니까 굳이 설명 안 할게. 그래도 곧 이사 간다. 그리고 건물들은 전부 내놨고 팔리면 돈이나 펑펑 쓰면서 노후 보내려고 한다. 너희도 내 노후 걱정하지 않았어? 이제 후련하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뭐 진작에 말했으면 더 효도했을 거라고? 자식 마음은 돈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런 효도라면 필요 없어. 나는 모르겠다.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런가? 여태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누리다가 가련다. 참고로 너한테 남겨줄 건 하나도 없다.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정말이에요. 흐느끼며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착잡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날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것을 바꿀 마음은 없었습니다. 윤 씨가 그동안 며느리의 무시에도 집안을 뒤집지 않았던 것은 평화가 좋기도 했지만 어디까지 하나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죠. 윤 씨는 집을 팔고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건물들은 차차 팔릴 것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세를 받으며 앞으론 좀 쓰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옆자리는 비었지만 이제는 후련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겠지만 말이죠. 너 근데 선우 나왔을 때는 안사돈한테 수고비 줬으면서 왜 엄마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 뭐? 수고비? 엄마한테 수고비를 줘? 참나? 엄마는 그럼 수고비 못 받아? 엄마가 딸 도와주는데 무슨 돈을 달래? 너무하지. 오히려 한 푼도 안 주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3개월 동안 부려먹었으면 성의 표시는 좀 해야지. 왜 시집이랑 차별해? 유치하게 무슨 차별이야. 돈 줄 거면 사람을 썼지 엄마한테 부탁 안 했지. 그러면 나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른 거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나한텐 안 사돈 밥상까지 차리게 해놓고는 누구 보고 너무하다는 거야? 너희가 너무하다. 뭐 하나 너희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무슨 이 집 식모야? 갑자기 왜 그래? 이번에 시어머니 오셨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밥 좀 차려줬다고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의 딸이 둘째를 출산하자 첫째 때 못해줬던 몸조리를 해주기 위해 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딸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힘들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과 사위 모두 시간이 갈수록 송 씨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걸 딸조차도 몰라주고 어느새 송 씨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처럼 여기는 것에 부하통이 터졌습니다. 첫째 때 봐주지 못했던 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미리 겪었더라면 이제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 씨는 이번 일로 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딸이나 사위가 고생을 하든 말든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지금 34이지만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져서 현재 첫째 손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애기 낳으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딸이 첫째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송 씨에게 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몇 달간 몸조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애기도 좀 봐주고. 첫째라서 그런지 좀 무섭네. 나 혼자 애기 어떻게 봐? 손목이나 허리 이런 데도 안 좋아진다던데.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들겠는데. 하지만 송 씨도 당시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잠깐 쉴 수는 없는 건가? 하루 이틀 정도면 모르지만 그렇게 몇 달 동안 쉴 수는 없겠지. 그럼 난 어떡해? 너무나 걱정스러워하는 딸 때문에 송 씨도 덩달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송 씨도 손주를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옛날이야 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은 또 다를 것 같았습니다. 애를 낳고 몸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한다는 건 몸소 겪었으니 말이죠. 그러면 안사돈한테 한번 부탁해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래? 안 바쁘시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게 편하게 몸조리가 되겠어? 차라리 혼자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송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 산후도우미? 맞아, 그거. 한 3-4달만이라도 쓰면 좋지. 근데 그러면 밤에는 어떡해? 밤에는 네가 좀 고생해야지 뭐. 애기 안고 자면 되잖아. 근데 낮에만 써도 비싸다던데. 내 친구가. 돈 때문에 망설이는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1-2년도 아니고 몇 달간만인데 말이죠. 그래서 송 씨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도우미 비용을 180만 원씩 3달치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가 되자 안사돈이 딸의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540만 원을 딸에게 보냈는데 말이죠. 안사돈한테 안 맡긴다며? 나는 그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야. 사람 쓴다고 해? 엄마가 비용 내준다고 했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지. 근데 그 돈 아깝게 왜 남한테 주냐고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그러셨어. 뭐?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떡해. 무조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짐도 다 싸놓으셨대. 아이고 머리야. 근데 돈도 달래? 엄마한테 받았다니까. 그거 보내라고 계좌번호도 찍어주셨어. 편히 몸조리하라고 보내줬더니
고스란히 안 사돈 주머니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고생을 하니 대가는 줘야 하는 게 맞지만 딸은 졸지에 돈도 주고 불편하게 몸조리를 해야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안 사돈의 뜻대로 됐습니다. 딸이 조리원에서 나옴과 동시에 안 사돈이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송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몸조리 해주러 온 안 사돈은 낮 동안 애만 잠깐씩 봐주고 밥도 집안일도 딸에게 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 나가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있는 딸이 힘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가버리셨어. 어머, 왜? 박서방한테 힘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나 봐. 오전 내내 우시다가 짐 챙겨서 가버리셨어.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딸도 버티질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이제 좀 편히 지내겠다는 딸의 말. 혼자서 애 보는 게 덜 힘들겠어. 그래도 너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나머지는 사람 쓰면 되잖아. 송 씨가 줬던 돈으로 사람을 쓰라고 했지만 그건 이미 안 사돈에게 줘버렸다는 딸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돌려받으면 되잖아. 여태 고생한 게 있어서 못 주시겠대. 박서방은 뭐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받아오냐고. 이미 집이 발칵 뒤집혔는데? 송 씨도 한숨은 쉬었지만 딸에게 그 돈을 당장 받아내란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랑 싸우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 말이죠. 그러게 엄마가 좀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송 씨는 돈도 잃고 딸에게 원망 아닌 원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절대 못 낳겠다. 딸의 말처럼 한참 둘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딸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크니 손자도 어린이집에 갔고 딸도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도움을 청하면 가끔씩 가서 손자를 봐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미 훌쩍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초등학교에 다닐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엄마, 둘째는 봐줄 수 있지?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송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송 씨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딸이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죠. 선우 때 어땠는지 알지? 첫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합세해서 적극적으로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달 가서 좀 도와줘. 갑작스러운 둘째였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송 씨도 수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딸은 수고비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때 안 사돈이 받았던 돈을 생각하면 딸이나 사위 둘 중 누구라도 언급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슨 자식한테 돈을 받아. 그런데 딸도 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도 송 씨를 타박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최소 4, 5개월은 들어가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너희 집에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애기 봐주면 되는 거지? 근데 병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집에 와줘야 할 것 같아. 왜? 우리 선우 어떡해. 나 병원 가면 박서방도 따라와야 하는데. 그러면 선호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까? 그게 되겠어? 아침마다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딸이 출산하러 갔을 때 송 씨는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만 보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낮 동안엔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송 씨가 집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5시쯤 유치원에서 손자가 오면 밥을 챙겨주고 씻기고 재우는 정도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박서방 오늘 집에 들어갈 거야. 거기서 안 자고? 응, 집으로 바로 퇴근한대. 저녁밥 좀 차려줘. 알았어. 사위도 조리원에서만 생활할 수 없기에 가끔씩 집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딸이 미리 전화를 줬습니다. 그러면 송 씨는 오후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아이 밥만이 아니라 사위 저녁상까지 봐줘야 했으니 말이죠. 송 씨는 아이 밥을 먹이고 자신도 대충 챙겨 먹지만 사위에게까지 대충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씻고 잘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한 공간에 딸도 없이 사위와 함께 있으니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밥만 먹고 안방에 들어가 버렸고 다음날 일찍 출근을 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를 씻기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사위가 온다는 말이 없어서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어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나가보았는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사위가 안사돈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영이가 전화 안 했어요. 딸이 미처 연락을 못 준 것 같았습니다. 선우 엄마가 말을 안 했나 보네.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선우도 보고요. 아, 그래요? 시간을 보니 곧 8시였습니다. 밥은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사돈은 송 씨에게서 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 잘 있었어? 뒤이어 나온 사위에게 송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 봐야겠네? 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려온 대답이 꼭 냉큼 나가라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겨서 나오니 8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깜깜해진 상태였죠. 집까지 차 타고 가면 20분 정도면 됐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 갈아타야 하기에 1시간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9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자 잠자리에 들려고 했던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선우는 어쩌고? 그게 안사돈이랑 박서방이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 그럼? 전화를 하지. 갑자기 와서. 당신 부르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 뭐, 갑자기? 그러면 박서방이 당신 데려다 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밤에 말이야. 쫓겨났어? 쫓겨나긴 그냥 버스 타고 온 건데. 송 씨가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송 씨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딸이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과장을 보태서 지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젖병 소독했어? 해서 소독기에 넣어놨어. 그럼 애기 우유 좀 주라. 엄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끝이 없었습니다. 원래 송 씨가 딸의 집에서 했던 첫째 아이를 돌보는 일은 계속해야 했고 딸과 사위 뒤치다거리와 둘째 아이를 돌보는 것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밥은? 차렸으니까 얼른 먹어. 박서방은 밥 먹고 갔어? 안 먹는다고 그냥 갔어. 느지막한 시간에 일어난 딸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송 씨는 딸의 삼시세끼를 차려주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의 삼시세끼를 다 차릴 일은 거의 없었는데
딸은 오로지 집에만 있으니 꼬박꼬박 새로운 반찬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틈틈이 아이가 울면 우유도 먹였습니다. 딸은 아이와 놀아줄 때를 제외하고는 푹 퍼져서 쉬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줘. 박서방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어. 새벽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둘째를 데리고 송 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송 씨의 옆에는 이미 첫째 손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알겠어? 얼른 가봐. 그 뒤부터는 매일 송 씨가 둘째를 데리고 잤고 첫째를 딸이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다 큰 첫째는 잘 때 깨지 않으니 말이죠. 딸을 쉬게 하려고 송 씨가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송 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도 종일 할 일이 있으니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새벽엔 잠까지 부족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안색이 점점 퀭해졌습니다. 주말에 잠시 집에 돌아가자 남편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딸은 송 씨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종일 누워있어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죠. 박서방. 애기 재워야 하는데 선호 목욕 좀 시켜줄래? 송 씨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에게 물었더니 안방에 있던 딸이 크게 말했습니다. 엄마, 박서방 그런 거 안 해봤어. 애기 우유 먹이고 엄마가 해줘.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야. 깨끗이 씻겨야지. 사위는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게 해도 딸이 나서서 말렸고 한 번씩 생각날 때 쓰레기를 버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죠. 장모님, 이거 뭐 묻었는데 빨대 잘 보고 지워주세요. 옷에 뭐가 묻었으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하며 소파 위에 옷을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얼룩이 있다면 스스로 손으로 문지른 뒤에 내놓으면 될 텐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송 씨에게 시키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하도 송 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 사위도 어느샌가 당연히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 씨는 자신이 딸의 몸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꼭 식모로 팔려 온 것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머문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달을 더 일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어머니 오신대. 애기 보러? 응. 갑자기 오신다네. 그럼 엄마는 내일 오전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올게. 어차피 주무시고 가실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럼 내가 이 몸으로 시어머니 밥 차려드려? 안사돈이 딸 대신 밥을 차릴 사람이 아닌 것은 첫째 때 익히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찬 몇 가지 해놓고 갈게. 엄마가 있으면 안 돼? 너희 시어머니 왔는데 나도 여기에 있으라는 거야. 뭐가 어때서? 나만 있으면 분명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실 거야.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딸의 얼굴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긴 해도 어차피 송 씨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안사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자 싶었습니다. 졸지의 딸과 사위뿐만이 아니라 안사돈 밥상까지 차려주게 되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니 정말 이게 식모가 아니고 무언가 싶었죠. 안사돈은 손님으로 온 것이라 그런지 밥상을 치우는 것도 돕지도 않고 애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송 씨가 애기를 앉아 이리저리 참견하며 훈수를 뒀습니다. 어머, 사돈. 애 안 키워보셨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 이래서 내가 와서 봐준다고 해도 고집 피우더니 선우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키웠는데요.
한 달 있다가 돌아가 놓고는 혼자서 다 키운 척이었습니다. 저도 신경 써서 돌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애 엉덩이 다침 물러요. 그러더니 기저귀를 탁 채가는데 참 교양이 없는 인사구나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돌아가기 전에 거실에서 안사돈과 사위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를 재우다 나가려는데 조심성 없이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너, 네 장모한테 돈은 얼마나 줘? 돈이요? 애 봐준 돈 말이야. 아, 안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장 보고 그런 거만 아영이가 카드 드린 거로 쓰시고요. 그래? 잘했어. 자기 딸 고생하지 말라고 와서 봐주는 거니까 굳이 돈 줄 필요는 없지. 혹시나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해. 그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올 테니까. 사위는 그러겠다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위가 항상 제 부모를 못 이기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은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것도 돈 얘기를 말이죠. 송 씨도 하는 일이 없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의 말대로 내 딸 도와주러 와서는 돈까지 달라고 하기 치사스러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위는 송 씨에게 조금이라도 챙겨주려는 마음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조차도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전부터도 그랬으니 안사돈의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송 씨의 딸과 그렇게 말을 맞춘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날 안사돈이 돌아간 뒤에 송 씨가 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너 근데 선호 낳았을 때는 안사돈한테 수고비 줬으면서 엄마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 그러자 딸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뭐? 수고비? 엄마한테 수고비를 줘? 참나? 엄마는 그럼 수고비 못 받아? 엄마가 딸 도와주는데 무슨 돈을 달래? 너무하지. 한 푼도 안 주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송 씨도 딸에게 따질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왜 주냐는 대답이 송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송 씨도 덩달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3개월 동안 부려먹었으면 성의 표시는 좀 해야지. 왜 시집이랑 차별해? 유치하게 무슨 차별이야. 돈 줄 거면 사람을 썼지. 엄마한테 부탁 안 했지. 그러면 나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른 거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네 시모 밥상까지 차리게 해놓고는 누구 보고 너무하다는 거야? 너희가 너무하다. 뭐 하나 너희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무슨 이 집 식모야? 갑자기 왜 그래? 이번에 시어머니 오셨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밥 좀 차려줬다고 그래? 딸도 송 씨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딸과 크게 다투게 될 것 같아서 송 씨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딸도 송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지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냉전 상태가 사흘 동안 지속됐고 사위도 송 씨와 딸의 눈치를 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내일 집에 다녀올게. 그리고 나흘째가 되던 날이 공교롭게도 송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쯤은 쉬고 싶은 마음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럼 내일 엄마 집에서 자고 와. 시어머니 또 오신대. 이번엔 시아버지랑 같이 오신대. 그래놓고는 왜 송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느새 송 씨의 생일인 것은 기억 속에서 지운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딸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말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근데 밑반찬이나 국 같은 건 좀 해놓고 가죠. 시아버지 미역국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그러면서 슬쩍 눈치를 보는 것이 며칠 전에 언성을 높였던 것 때문인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이 송 씨의 생일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이죠. 송 씨가 허무함의 말을 잊지 못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와, 엄마. 마치 사장님이 하루 휴가라도 주는 듯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송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딸을 출산 후에 고생하지 말라고 대신 갖은 고생을 했던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갈게. 지금? 내일 간다며? 아니, 지금 갈 거야. 송 씨는 딸의 집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커다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왜 꺼내? 이제 애는 네가 봐. 송 씨는 더 이상 딸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과는 다른 이유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기적인 딸과 사위 때문에 더는 힘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아, 엄마 왜 그래?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엄마는 너희 집 식모로 온 거 아니야?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럴 권리는 없는 거야. 뭐를 이용했다고 그러는 거야? 몸조리 해주러 오면 당연히 그런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그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가겠네. 3개월치 일한 것도 입금해. 지난번에 안사돈한테 180만 원씩 3개월치 줬지. 그만큼은 받아야겠다. 뭐? 돈을 달라고. 뭘 그렇게 놀라? 일을 했으면 돈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치사하다고? 그래?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보여줘? 너 선호 낳았을 때 엄마가 줬던 몸조리 비용? 네가 안사돈 준 거? 그것도 돌려줘. 나는 사람 쓰라고 줬지. 네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라고 준 거 아니다. 그럼 총 얼마야? 1,000만 원은 넘네. 뭐? 그렇게 큰 돈을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딸 몸조리 해주면서? 딸 몸조리는 다들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 내가 남의 집 파출부를 했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벌어. 딸이니까 그 정도만 받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가려면 가. 그래? 일단 가고 돈 얘기는 나중에 박서방 통해서 할게. 뭐? 엄마? 귀 안 먹었어. 그 정도면 충분히 회복했을 테니까 이제는 네 집은 네가 알아서 돌봐라.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갑자기 가면 고생할 딸은 생각 안 해? 내일 지 엄마 생일인 것도 모르고 지 시아버지 미역국이나 끓이라고 그러는 게 딸이야?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딸을 내가 왜 생각해야 하니? 송 씨는 대충 싼 짐을 들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이 당황해하면서 송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그래? 그리고는 딸을 뿌리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지만 붉게 충혈된 송 씨의 눈을 보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에는 딸이 그럴 줄은 몰랐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이틀 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그래? 웬일이야? 사돈은 가셨나 보지? 네, 집에 가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언제 오실 거예요? 짐짓 모른 채 하며 묻는 사위에게 송 씨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영이가 말 안 해? 이제 안 간다고 말이야. 그리고 박서방 잘 전화했네. 아마 아영이한테 들었을 거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딱 1,080만 원이거든. 그거 내 통장으로 보내.
아, 그거요. 딸이 사위에게 하소연을 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안 될까요? 아니, 이제는 그 집에 내가 발을 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자 딸이 사위의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와. 그렇게 말하면 무서운 줄 아는 모양이었죠. 그래? 바라던 바야. 이제 너희 집 거실만 봐도 삭신이 쑤신다. 네 말대로 다시는 안 갈 테니까 오늘 중으로 넣어라. 박서방이 안 넣어주면 안사돈한테 전화해서 받아낼 거야. 그러자 딸이 무어라 반박했고 성씨는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성씨의 통장으로 1,080만 원이 들어왔죠. 혹시나 성씨가 정말 안사돈에게 연락을 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본의 아니게 돈을 좀 벌어왔네. 그게 본 거야? 그래도 못 받을 돈 받았으니까 이걸로 좋은데 놀러나 가자. 참, 그러자. 남편도 성씨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성씨의 생일이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딸과 사위 때문에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성씨는 기왕 힘들었던 거 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보상이라도 있어야 견딜 것 같았습니다. 성씨는 그 뒤로 딸과 사위가 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한 번 한 것 같지만 크게 한 소리 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죠. 현재로서는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자식 때문에 이보다 더 마음 아플 일은 새롭게 생기진 않을 테니 말이죠.